절망의 끝에서 쓴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축구가 세계 1위 독일을 꺾는 파란을 연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 BBC는 월드컵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최고의 발견은 우리 골문을 지켰던 수문장 조현우 선수입니다. 독일전에서도 골문으로 향한 7개의 슛을 모두 막아냈고 국제축구연맹 FIFA는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을 연결해서 독일전의 뒷얘기를 듣겠습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 제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대체 복무를 정해두지 않은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복무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대체 복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현역병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대체 복무자들이 단순 작업이 아닌 강도가 세인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고 장자연 씨의 술 접대 자리에서 장 씨에 대한 성추행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동료 배우 윤모 씨가 JTBC와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사건 9년 만에 언론에 입을 연 윤 씨는 당시 검찰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며 장 씨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윤 씨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 남부지검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조 회장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프랑스 파리 부동산의 상속세 50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951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강원도 홍천의 벙커고지에서 유해 발굴이 한창입니다. 아직도 전국 곳곳에 묻혀있는 12만여 구의 유해를 발굴하고 감식하는 현장을 밀착 카메라에서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당신의 이야기가 월드컵을 더 즐겁게 합니다. 예, 한국 대표팀의 골이 터졌을 때 서울 광화문 광장뿐만이 아니라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도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멕시코 언론은 그라시아스 코리아, 즉 한국에 감사한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행 항공권을 20% 할인 판매하는가 하면 한국 기업 직원들에게 맥주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과 함께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방불케 합니다. 멕시코 응원단들은 우리 교민과 행가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그라시아스 코레아, 즉 고마워 한국이라는 제목과 함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흥분과 감격의 물결은 한국 대사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멕시코 축구 팬들은 한국 대사관 앞에서 응원가를 부르고 한병진 총영사를 목말태웠습니다. 카를로스 대 이카사 외교부 차관은 김상일 한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멕시코 국적항공사 아에로멕시코는 아에로코리아라는 사진과 함께 한국행 항공권을 2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멕시코 업체들은 기아자동차 현지 공장에 맥주와 과자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한국 축구대표팀에게 감사를 나타내는 패러디물이 쏟아졌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케이팝 물결이 중남미를 휩쓴 이후 한국을 향한 가장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한국팀의 투혼과 승리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평소 독일과 라이벌이었던 브라질에서는 독일의 패배가 기쁘다는 반응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멕시코의 국가를 강남 스타일로 하자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브라질의 한 방송국 트위터 계정입니다. 하하하라는 웃음소리 표기로 트위터를 채웠습니다. 독일의 패배가 매우 기쁘다는 뜻입니다.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 4강전에서 독일에 1대7로 져 수모를 당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의 침몰이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한국팀 골키퍼 조현우의 연봉을 올려줘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의 새 국가를 강남 스타일로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으로 표기된 지하철 역무원이 멕시코인을 지하철에
밀어넣는 패러디도 나왔습니다. 한국 덕분에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했다고 고맙다는 뜻을 담은 겁니다. 불과 4년 만에 몰락한 독일 축구에 대한 패러디도 쏟아졌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사진을 올려 2014년에 독일 축구가 사자였다면 2018년의 독일 축구는 순한 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은 그야말로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났죠. 실망스러운 결과에 냉소가 이어졌고 실수가 나온 선수들에겐 팬들의 도를 넘어선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견디기 힘든 일이었는데 마지막까지 힘껏 뛰어준 선수들 덕분에 독일전의 눈물은 더 애틋하기도 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한 달 전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월드컵 출정식.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에 멋진 정장까지 차려입은 선수들은 마치 모델 같았습니다. 월드컵 개막전 프로필 영상 촬영 자리에서도 선수들의 눈빛엔 자신감이 흐릅니다. 문선민의 독특한 춤 사이엔 폭소가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첫 경기 스웨덴전부터 선수들은 울보로 변했습니다. 무리한 태클로 페널티킥을 내준 김민우는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비난의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멕시코전에서 패한 뒤 손흥민은 그야말로 펑펑 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격려에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현수는 몸을 던진 수비가 실점의 빌미가 됐다며 축구 팬들의 질타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듯했던 대표팀은 마지막 독일전에서 모두의 예상을 깼습니다. 한국의 2대0 승리보다 독일의 7대0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조롱을 무너뜨렸습니다. 선수들은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전이 끝나고 라커룸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승리로 마무리된 월드컵. 마지막 눈물을 흘리며 선수들은 서로에게 수고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예, 어제 이분을 연결해서 인터뷰하길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경기를 지켜보는 내내 가졌었습니다. 카잔에서 직접 경기를 지켜본 차범근 전 감독을 오늘 다시 좀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감독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결과가 나올 줄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아무튼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먼저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축구 팬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고요. 다 기억이 남는데 우리 조현우 선수가 결정적인 그런 상대방의 슛을 실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게 가장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예. 조현우 선수에 대해서는 첫 경기 때부터 이렇게 많이들 관심을 갖고 정말 잘한다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어제 마지막 경기는 정말 뭐랄까요, 거미손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다른 선수도 있습니다만 그 별명을 조현우 선수한테 옮겨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나저나 독일 축구 체면이 지금 사실 말이 아닌데 전 대회 챔피언이 다음 대회 조별리그에 탈락한다는 이른바 이제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가 다시 거론되기도 합니다. 혹시 어제 경기가 끝나고 독일 축구 관계자들을 좀 만나보셨습니까? 네네. 우선 축구협 회장님은 경기가 끝나시기 전에 나가셨고요. 완전 초상집이죠. 예. 그러나 친구들이나 거기에 있던 협회 관계자들은 다 그 경기의 실패를 인정을 하고 너희들이 충분히 이길 자격이 있다. 우리가 너무 무기력했다. 그리고 문자로도 또 어제 계속 독일에서 친구들이 축하 문자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예. 우리가 이긴 거는 경기장에서 당연히 우리가 경기를 잘해서 이긴 결과다.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여기 소련의 많은 사람들도 전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예, 그렇군요. 독일 쪽에서도 이제 어제 경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반응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이제 많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비판, 감정적인 비판, 축구를 떠난 개인적 험담 이런 것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크게 동의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또 이제 어떤 얘기도 있냐면 기왕에 이렇게 잘하는 것 참 첫 게임부터 잘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 선수들에게 그런 정신력과 집중력을 끌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 늘 이제 선수를 관리하고 할 때도 그 칭찬하고 꾸중하고 칭찬하고 비판하고 그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사실 그 시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팀의 선수나 개인이 그 사기가 높을 때는 사실 어떤 얘기가 들어와도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사기가 저하돼 있을 때는 사실은 그 단점을 가급적이면 부각시키지 않고 장점만을 살려서 선수 심리를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늘 흔히 시합 때 보면 이렇게 자꾸 그런 저거를 떠나서 계속 그 선수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를 비판적인 그런 기사가 계속 나고 예. 또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부각시켜 선수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제 부탁이었고요. 예, 예. 뭐 이런 모든 거는 사실은 다 필요합니다. 또 뭐 다시 뭐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비판들이 결국 선수들한테 그런 집중력을 나오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감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 좀 놀라운 것이 지금 감독을 2020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임기를 보장한다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걸 볼 수가 좀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뭐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은 차 감독님의 아픔도 과거에 있었고 이게 독일 축구의 힘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는 분명히 많은 부분 그거에서 동의를 합니다. 예. 말씀하신 거에. 예. 그게 독일 축구가 가지고 있는 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한번 어떤 거를 그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좀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밀고 가서 그런 그 아픈 경험도 결국 성공의 이런 발판으로 삼는 이런 문화가 사실 독일은 보편화돼 있는데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죠. 조금 가다가 뭐 좀 안 되면 한번 치면 계속 이거 바꾸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게요. 우리는 뭔가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죠. 선수도 감독도.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감독도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그런 그 한 부분인데 예. 좀 안타깝죠. 그래서 예. 앞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패를 하더라도 긴 안목으로 조금 더 인내하면서 그런 경험, 노하우를 좀 축적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 사실 좀 민감한 질문이기도 한데 신태용 감독은 유임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저 예. 개인적으로는요. 어쨌든 신태용 감독이 어제 경기를 졌더라면 예. 뭐 당연히 이제 그런 뭐 얘기 자체가 없었겠지만 이겼고 또 어제 그런 경기를 했으니까 저는 뭐 기회를 더 주고 그렇게 가는 것도 예.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어저께 저하고 통화하실 때 차두리 씨하고는 통화를 여태까지 못했다. 근데 아마 잘 분석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통화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어제도 그 선수들 밑에 라커에 들어오는데 우리 축구 회장님이랑 내려갔다가 예.
너무 선수들하고 제가 우는 바람에 예. 붙들고 우는 바람에 우리 아들을 또 놓쳤습니다. 못 그런가요?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통화할 때마도 이런 결과 나올 줄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말 기적 같은 네네. 결과 가지고 얘기를 나누니까 그래서 또 즐겁기도 합니다. 자, 잘 돌아오시고요. 연 이틀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 감독님.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늦어도 오는 2020년부터는 이른바 대체복무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전방 철책이나 후방의 군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근무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오늘 종교나 평화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서 대체 복무 방법을 마련해 놓지 않은 현재 병역법이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2019년 즉 내년 말까지 복무 수단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17년 전에 오태양 씨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병역 거부를 공개 선언한 뒤에 끊임없이 이어져 온 논란에 이따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종교나 평화주의 같은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법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과 예비역 등 5가지로 한정합니다. 모두 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6명은 이런 조항이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늦어도 2019년 12월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병역 거부를 주장할 가능성 등 부작용 걱정과 관련해선 엄격한 심사와 관리로 가짜 병역 기피자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재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재 결론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900여 개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예, 오늘 결정이 나온 뒤에 국방부는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 왔다면서 최대한 빨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군 내부적으로는 복무 기간을 3년 정도로 길게 하고 맡은 업무도 무척 강도가 세게 해서 현역병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정책을 최단 시간 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공중보건의 등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복무하게 하고 기존 사회복무요원보다 훨씬 책임이 큰 업무를 맡게 하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복무의 기간과 업무를 조정해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도 여당 의원들이 내놓은 대체복무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는데 큰 틀에서 같은 방향입니다. 기간을 현역 복무 기간보다 좀 길게 하고 난이도도 좀 어렵게 해서 단순한 병역 거부자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거르는. 대체복무 방안 확정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는 특정 종교 소속 병역 거부자 918명 때문입니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은 조만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때까지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 놓지 못하면 이들이 입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기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했고 국방부는 빨리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자칫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것이겠죠. 이 문제는 대체복무제를 지원하는 쪽이든 그렇지 않은 쪽이든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유선의 기자와 궁금한 점만 핵심 위주로 짤막하게 좀 얘기를 해보죠. 우선 이렇게 되면 당장 전투병력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반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체복무 방안이 주로 경비 아니면 소방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우리도 의경이나 의무소방으로 이미 도입이 돼 있고 여기에 더해서 교통이라든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체복무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인력들이 추가가 되게 되면 전투병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방부 대책이 뭡니까 그럼?
국방부는 전투 병력의 감소가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할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거는 지난 5년간 통계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입영이나 집총 거부자가 연평균 5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현재 육해공군 병력 61만 명임을 고려할 때 큰 지장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 병력 수를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또 육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이 계획 이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대체복무가 가능해지면 더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체복무제 관련된 조사가 아직 뭐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군부대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체복무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군사훈련 없이 다른 일만 할 수도 있고 특히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합숙이 아니라 출퇴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대체복무를 지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해외 사례를 일단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아봤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체복무를 하려면 본인과 증인이 내무부 면담을 해야 되고 병역 기피가 의심이 되면 1년간 관찰 기간도 둘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 러시아 이런 곳들은 까다롭게 이제 대면 심사를 하고 또 출퇴근 방식이 되면 복무 기간을 현역보다 한 50% 정도 늘렸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모병제를 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1년까지 대체복무가 있었는데 이때는 1, 2차에 걸쳐서 청문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그리스, 러시아, 뭐 다른 나라들은 우리하고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복무 여건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게 직접 비교가 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대체복무 법안들 3개가 있는데 이것이 해외 사례를 종합한 수준에서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공청회 또 시험 적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대체복무 심사하는 과정의 제도가 검토 없이 도입이 된다면 예. 새로운 형태의 병역 비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국방부는 이제 미리 준비를 좀 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빨리 발표해야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선혜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야말로 그 뒤에 많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참으로 험난한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중에 한 분과 직접 잠깐이라도 얘기 좀 나눌 텐데요.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 첫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알려진 백종건 변호사입니다. 1년 반 시정을 살고 작년 5월에 출소했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은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매우 대표적인 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많이 알려져 계시고 아버지께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5살 때 아버지께서 집총을 거부해서 예. 이제 2년간의 수요감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었기 때문에 사법 시험을 예. 공익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대를 이어서 감옥을 택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 공익법무관은 온전한 의미의 대체복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앞에 4주간의 군사훈련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고 예. 또 그 형태가 이제 군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 기간 동안에 집총을 한다라는 이유였습니까? 그게 사실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예, 사실 예.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차라리 감옥을 가겠다. 1년 반을 수용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옥을 가겠다고 선택해서 거부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해서 좀 더 긴 기간 또 어려운 일을 해서 이제 국방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예. 네, 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네. 아까 이제 유선희 기자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면 군대 가니 난 좀 힘들더라도 시간이 길더라도 이쪽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어떤 그 부작용 같은 것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사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그러니까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예. 대체복무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철저한 엄격한 심사와 또 형평성 있는 복무 기간을 통해서 예. 어떤 나라도 국방력의 손실이나 또는 현역 자원들의 이제 불평등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도 잘 설계한다면 충분히 다른 나라들만큼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체복무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네.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과연 어떻게 그런 분들을 잘 선정할 수 있느냐. 네. 그거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나라들의 예를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예, 물론 지금 국방부가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이 일로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네.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선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과연 그 사람이 자신의 신념에 맞게 행동해 왔는지 또 자신의 신념에 맞게 생활해 왔는지를 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쉽게 말하면 무슨 면접 정도로 될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최근의 무죄 판결들을 보면은 법원의 판결을 재판을 통해서라도 이 양심을 가려낼 수 있다라는 무죄 판결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여러 방식들을 전문가들이 고려해서 좋은 심사 제도를 만든다면 가능하고 예. 또 두 번째로 군 복무가 형평성 있는 내가 정말 신념이 아니면 차라리 군대를 가겠다고 할 정도로 예. 형평성이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래서 아주 강도가 높은 그러면서 기간은 긴 대체복무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까 저희들이 전해드리는 국방부 내부의 입장이긴 한데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외국 사례들을 잘 참조해서 예. 잘 만들면은 가능합니다. 사실 독일 같은 경우도 종전 이후에 서독과 동독이 분단된 상황에서 예. 대체복무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 사실 지금 뭐 아르메니아나 그리스처럼 현재 그 동유럽의 분쟁 국가 한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예. 대체복무제도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우리나라보다 GNP나 GDP가 훨씬 낮은 나라들도 잘 수행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 문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거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현역병들이 어떤 상실감을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 오래 더 세게 근무하게 한다라고 하면 얼핏 느끼기에 네.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 어떤 감정적 접근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감정적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적 접근은 과연 정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어떤 특혜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사실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만약 벌어져서 전시가 된다고 해도 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감옥에 가둬놓으면 그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또 보완해야 되는데 또 추가적인 비용과 인력이 듭니다. 예. 근데 하지만 전시에 뭐 후방에서 민간에서 충분히 구호 활동이나 재난 구호제 활동들을 이제 사용한다면 오히려 예. 국가적인 이익도 상승하고 또 오히려 국방도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만 같은 경우에 실제로 대체복무 시행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처럼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예. 실제로 1년 이상 기간 동안 대체복무를 시행하니까 지진에서도 구제 활동에 활용하고 여러 필요한 곳에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고 또 검증된 그런 제도로 운영하는 걸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백종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얼마 전에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모 씨를 재판에 넘겼죠. 과거 검찰에서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 씨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9년 만에 이걸 뒤집은 겁니다. 당시 목격자이자 장 씨의 소속사 동료였던 배우 윤모 씨가 사건 9년 만에 JTBC와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윤 씨는 당시 일관되게 성추행 내용을 진술했지만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2부에서 윤 씨를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뷰하겠습니다. 배우 윤모 씨가 소속사 대표의 생일 축하 술자리에 불려간 건 지난 2008년 9월입니다. 같은 소속사 동료였던 고 장자연 씨와 함께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가지 않을 수 없었던 분위기나 강압적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죠. 통보를 해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시 술자리에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정치인 조모 씨와 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당시 술자리에서 조 씨의 성희롱 발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라인이 예뻐야 된다,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제지하는 사람도 없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조 씨가 장 씨를 성추행하는 모습도 직접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압적이 없었고 언니가 일어섰었는데 다시 앉게 되는 상황이 한 두세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만져서는 안 될 부위를 또 만지셨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하지만 당시 검찰은 윤 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술을 번복했던 조 씨에 대해선
정치 지망생으로 변명에 수긍이 간다는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랑 자연 언니밖에 없는데 그분들께서 입을 맞추면 제가 하는 말은 당연히 신빙성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이후 윤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반복하다 결국 한국을 떠났습니다. 언니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언니 기일에 가까워지거나 뭔가 아무래도 저도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말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국민청원과 함께 재수사가 검토되면서 윤 씨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런 바램과 간절함으로 인해서 언니나 저나 죄를 범하신 분들은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제는 실현되어져야. 조 씨는 지난 1월 취재진에게 검찰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밝힌 이후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 2부 앵커 브리핑 직후에 윤모 씨를 직접 전화 인터뷰하겠습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거액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오늘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부인과 두 딸에 이어서 포토라인에 선 겁니다. 물컵 하나가 가져온 나비 효과라고들 하죠. 그러나 앞서 출두한 가족들처럼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죄송하다는 말만 내놓았습니다. 공다송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도착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는 단답형 대답만 내놨습니다. 두 딸과 아내분에 이어서 이렇게 서시게 됐는데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검찰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회장직을 내놓을 생각 없느냐는 질문엔 아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퇴진 요구하고 있는데 회장직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대한항공 총수일가는 포토라인에 설 때마다 죄송하다는 답변만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프랑스 파리 부동산 등을 물려받으면서 500억 원대 상속세를 안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면세품을 납품받으면서 총수 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약 200억 원을 빼돌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를 마칠 방침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의 댓글 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김 씨를 1호 소환자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은 경찰이 입건하지 않은 드루킹 인터넷 카페 핵심 멤버로 지목된 두 변호사를 새롭게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변호사들이 댓글 조작에도 깊숙이 연루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특검 수사 이틀째 드루킹 김모 씨가 첫 소환 대상자가 됐습니다. 김 씨는 특검에서 다 말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특검 조사에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내용을 털어놓을지 관심입니다. 특검은 드루킹 인터넷 카페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대형 로펌 출신 도모 변호사 등 변호사 2명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지만 특검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들이 댓글 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3개월 동안 조사하고도 형사처벌하지 않았던 두 핵심 멤버를 특검이 입건한 겁니다. 이들 변호사는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게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각각 추천한 인물입니다. 특검은 조만간 연루된 변호사들도 불러 인사청탁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한국을 찾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송영무 장관을 만나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미군 철수 우려를 일축한 셈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70분간 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 보도문을 통해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두 장관이 확인한 데 따른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설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And the U.S. will continue to use the full range of diplomatic and military capabilities to uphold this commitment. And this includes maintaining the current U.S. force levels on the Korean Peninsula. 한미 장관은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는 한미 연합훈련 규모와 시기, 내용을 협의한 뒤 공동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민망하다고 말한 바 있죠. 남북이 오늘 북한 도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돼봐야 아는 거겠죠. 8월부터 공동조사에 들어갑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도로 사정을 설명합니다.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남북 정상회담 당시 차량으로 평양부터 판문점까지 왔는데 도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남북은 오늘 판문점에서 도로협력회담을 열고 동해선과 경의선을 우선 현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로 정하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오늘 공동보도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문산과 개성 간 고속도로가 연결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남북은 공동연구조사단을 꾸려 8월 초부터 현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향후 설계와 시공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8월 아시안게임에선 남북 단일팀이 여자 농구, 카누 드래곤보트, 조정 등 3종목에서 꾸려집니다. 남북 체육 관계자는 오늘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그리고 아시안게임 조직위 관계자를 만나서 단일팀 종목을 확정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지는 건 지난 2월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이후 2번째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를 위해 방북한 우리 측 기자단에게 비자 발급과 관련한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외교부 공동 취재단에 제시한 영수증에 따르면 남측 통신사 한 곳이 3박 4일 동안 체류하며 북측에 지불한 비용은 494만 5천 원으로 1인당 124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초 일부 언론은 북측이 풍계리에 초청한 외신 기자들에게 1인당 $10,000, 즉 1,000만 원이 넘는 비자 발급비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친박계 의원들이 또다시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대행이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서 공천권까지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목을 쳐대는 백정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반발까지 나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상임위 등 국회 원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이내 개파간 싸움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은 비박계 수장격인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서청원 전 개파의 수장이 당을 떠나셨고 후속으로 김무성 대표도 개파를 이끌어오셨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된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김성태 대표는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천권을 주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거친 말을 쏟아내며 반발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개파 저 개파 마구 목을 쳐대는 백정의 칼이 될 것입니까? 김성태 대행을 지지하는 비박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물러나라? 이건 좀 안 맞는 거죠. 그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판단할 문제지, 김무성 대표가 무슨 몇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자리에 연연하거나 그런 분도 아니고. 이 와중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어제 불구속 기소된 홍문종 의원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자리 하나 도둑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또 매를 맞았습니다.
차에 실려가던 여성이 두 발로 구급대원의 머리 등을 마구 차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지난달 구급대원이 술 취한 남성에게 맞아 숨지면서 대책이 쏟아졌지만 이번 사건처럼 폭행은 여전합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갑자기 다리를 들어올리더니 구급대원 얼굴을 그대로 차버립니다. 팔을 뻗어 막아보지만 좁은 공간이라 쉽지 않습니다. 보호자까지 나서 50대 여성을 붙잡지만 발길질은 계속됩니다. 놀란 운전대원이 차를 멈추고 문을 열어 구급대원의 몸 상태를 살펴봅니다. 경기 남양주 소방서 소속 30대 여성 구급대원 A씨가 폭행을 당한 건 어제 새벽 4시 40분쯤입니다. 8년차 소방관 A씨는 통증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있다는 파출소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머리를 여러 차례 맞은 A씨는 전치 3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차가 흔들려서 화가 났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차가 흔들리고 이제 그 병원이 왜 이렇게 늦게 가냐. 구급차 안에서 이제 막 그렇게 폭행 당하니까 아무래도 심적인 부분이 크니까.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은 564건에 이릅니다. 이틀에 한 번꼴입니다. 지난달 전북 익산에서 구급대원이 술 취한 남성에게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전기 충격기 등 보호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소방대원들은 여전히 언제든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이틀째 비가 많이 왔죠.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해안 절벽마을로 유명한 부산의 흰여울 마을에선 도로 밑에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또 울산에선 빗길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흰여울 마을입니다. 계속된 장대비에 높이 10m, 폭 20m의 공사장 옹벽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옹벽 위 도로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사고가 나자 해안 절벽마을 주민들은 우산을 들고 긴급 반상회를 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험을 느껴가지고 잘 안 되면 있는 것이 가든지. 가덕도가 186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오늘 하루 부산에는 시간당 최고 4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동네 온천천 시민공원이 물바다로 변했고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도 났습니다. 울산 울주군에선 출근길 통근 버스와 승합차가 부딪혀 승합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운전자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경북에선 농경지 33헥타르와 양계장이 물에 잠겨 작물이 썩고 닭 1,500마리가 죽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23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전남 해안 지역에선 일부 마을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자다가 날벼락이라고 진짜 현관문을 여니까 팍 들어오더라고. 세력이 잠시 약해진 장마 전선은 내일 제주 남쪽 해상까지 내려갔다 주말쯤 다시 북상해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2015년에 발효된 파리협약에 따라서 우리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정부가 오늘 줄이는 방식을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잘못하면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탄소 배출권을 해외에서 사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거 승인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지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협약을 맺을 때 우리나라도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2030년엔 8억 5천만 톤 정도가 나올 전망인데 여기서 37%를 줄여 5억 3,600만 톤으로 묶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이 중 30%가 넘는 9,600만 톤은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와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나치게 느슨한 목표 아니냐는 국내외 비판이 많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오늘 감축 계획을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줄이는 양을 5,770만 톤가량 더 늘리고 대신 해외에서 사오는 양을 1,620만 톤으로 대폭 줄이는 겁니다. 2,200만 톤가량은 국내 나무가 흡수하는 양, 즉 산림 흡수분으로 가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산림 흡수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국내 산림 흡수원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국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2.5%라고 하는 상당한 큰 양을 그 주요 감축 수단으로 언급을 한다. 사실 그것도 적절한지. 이럴 경우 3,800만 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해외에서 사와야 합니다. 현재 시세로는 9,082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석탄 발전소만 줄여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승인한 7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2020년부터 순차 가동되는데 이들만 제한해도 감축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내년 건강보험료가 3.49%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월 평균 3,700원, 지역 가입자는 3,200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는 문재인 케어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해마다 건보료 인상폭은 3.2%를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보 재정 고갈 우려가 계속 나오고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도 줄여주기로 하면서 결국 약속했던 것보다 건보료를 더 올리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특수한 촉매를 바른 아스팔트를 깔아서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실험실에선 40%가 넘게 줄였다는데 실제로도 효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트럭이 하얀 가루를 뿌리며 지나갑니다. 도로는 반짝반짝 코팅됐습니다. 이 가루는 이산화 타이타늄입니다. 빛에 반응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광촉매입니다. 화학 반응의 목표물은 질소산화물, 자동차에서 배출돼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변하는 2차 생성물질입니다. 아스팔트 위 광촉매엔 특수 접착물질도 섞여 있습니다. 밤이 돼 공기가 내려앉으면 질소산화물이 이 접착물질에 달라붙습니다. 낮이 되면 광촉매가 햇빛과 만나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활성산소가 도로 위에 붙어있던 질소산화물과 만나 질산염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비가 오면 질산염은 중성화돼 쓸려나갑니다. 다만 질산염은 대표적인 수질오염 물질이라는 게 걱정되는 점입니다. 서울시 측은 이 화학 반응으로 생기는 양이 수질을 크게 악화시키는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실내 실험 결과는 합격점이었습니다. 20분 만에 미세먼지가 42.8% 줄었습니다. 실외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낼지 확인하기 위해 양재역 인근 8차로 150m 구간에 오늘 시험 시공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인근 미세먼지 측정소를 통해 올 가을까지 효과를 검증한 뒤 내년 포장구역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대형마트의 아침 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이틀 이상 쉬도록 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형마트와 경쟁하면 전통시장이나 중소업자들이 위축돼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마트를 비롯해 대형마트 7곳은 영업권을 침해당한다며 이틀 휴무 등을 규정한 관련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벽과 천장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공사 자재들도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4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하 주차장 모습이 오늘 처음 공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루어진 합동 감식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과거 군함도에서 조선인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 사실을 제대로 알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제42차 회의에서 일본에서의 조선인 강제 노역과 관련해 전체 역사를 알릴 것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결정문을 충실하게 따르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논두렁 시계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본 뒤에 알았다고 조갑제닷컴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도의 배후가 국정원이라고 한 것을 반박한 겁니다. 이 전 중수부장은 원세훈 전 원장이 임채진 전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의 시계 관련 내용을 언론에 흘리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안에 한국군 유해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도 북한과 유해 발굴을 협상하고 있죠.
이처럼 유해 발굴 관련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유가족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유해 발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비포장 도로를 5km 달린 뒤 산길을 걸어 올라가자 삽을 든 장병들이 눈에 띕니다. 1951년 치열한 전투가 발생했던 강원도 홍천의 벙커고지라는 곳입니다.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3m 경사면 전체를 파헤치고 있는데 6.25 시절 표층이 있는 나무 뿌리까지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곳에서 유해가 발견돼 마지막 수습이 한창입니다. 발굴된 유해는 오른쪽 허벅지뼈. 일반인 육안으로는 나무 뿌리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나무처럼 생겼는데 나무랑 돌 사이에 좀 무게고 발견하면 기분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기분 좋은 것보다 좀 경건해지고 그 영양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무가 계속 잔뿌리가 사람의 뼈를 휘어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주변의 뿌리들을 조심스럽게 자르고 붓으로 흙을 털어냅니다. 확인된 유해는 작은 관에 넣어 약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운구합니다. 선배 전우에 대한 예우를 표하는 겁니다. 함께 발견된 유품은 당시 치열했던 전투를 더 정확히 기록합니다. 한 번이라도 뺏겼던 지역이라면 적군 탄피가 같이 혼재돼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곳 근처에서 출토된 유품들입니다. 아군과 적군의 탄과 탄창을 비롯해 누군가가 신었던 전투의 미창, 그리고 중공군이 착용했던 마오쩌둥 단추도 발굴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굴된 유해들은 서울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옮겨집니다. 현재 감식 중인 유해만 100여 구에 달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듯 골절의 흔적이 있는 유해가 많습니다. 대부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품이 함께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에 참여를 해서 결국은 사망을 하셨구나 생각을 하면 진짜 안타깝죠. 적군이었던 중공군과 북한군을 구별하기 위해 정황 증거도 참조합니다. 중국군의 경우에는 보통 그 매장이 제대로 돼서 발굴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범랑질 밥그릇 이런 것들이 같이 출토가 되고 최근 미국이 북한 내 유해 발굴을 추진하면서 외신들의 관심도 많습니다. 발굴은 됐지만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유해 8천여 구가 중성지 상자에 담겨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만큼 바코드와 번호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원 확인이 이번에 된 유해 2구는 안장식과 기환식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직계 가족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 유전자 시료 채취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만 11,000여 구에 달하지만 신원이 확인된 건 128구로 1%에 불과합니다. 유해를 찾지 못한 유가족들은 전사자들의 위패가 있는 위패봉안관에서 아버지를 기립니다. 이기봉 아버지 찾았습니다. 아들이 찾았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기대감도 최근 커졌습니다. 백마오지 전투라도 이북인 게 빨리 그 짝에 발굴 조사를 해야만 희망이 있었겠네. 그 소식 들으니까 좀 이제 희망이 좋아요. 전사한 지 60년 만에 발굴돼 현충원에 안장된 이천우 2등 중사의 묘역입니다. 전국의 상가들에 아직도 묻혀 있는 12만여 구의 유해에도 이름과 제자리를 찾아주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너 형 없이 혼자 팔 수 있어? 팔 수 있어. 팔 수 있어. 내 중고차 잘 몰라도 내 차 아니까 더 마음 놓고 중고차 잘 팔 수 있어. 팔 수 있어. KB라 역시. 야 잘했어. 중고차 국민 플랫폼 KB 차차차.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5대 0. 1933년 휘문 고보 문우회지 휘문에 실린 기고문의 제목입니다. 당시도 학생들의 야구 사랑은 대단했던 모양이죠. 바로 한 해 전 휘문 고보는 숙적인 중앙 고보와의 대결에서 대패해서 15대 0이라는
굴욕적인 결과를 기록했는데 누군가 당시의 이 일을 기록해서 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누군가의 이름은 이쾌대. 그는 야구부 주전 유격수였습니다. 훗날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으로 꼽히는 인물이 되기도 했죠. 전교생의 뜨거운 응원 속에 참패를 당했던 기억. 그가 그 낯뜨거운 패배 순간을 보란듯이 꺼내놓은 이유는 이 사실을 기록하여 둠으로 해서 후진에게 한 가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였습니다. 이번 월드컵 축구 역시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마치 착즙하듯이 희망을 쥐어짜낸 시간이었다거나 할까. 결국 축구는 22명의 남자가 90분 동안 공을 쫓다가 결국 독일이 이기는 게임이라던 명언 같은 그 말은 단번에 뒤집혔고 애초에 그 말을 유행시켰던 전직 축구 선수는 바로 어제 자신의 말을 정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냉정한 마음으로 본다면 마냥 찬사를 보낼 수만은 없는 상황. 1933년 처절했던 야구 경기 패배를 기록한 소년의 말처럼 우리는 독일전 승리에 주목하는 대신 그보다 앞서 겪은 2번의 패배를 더 기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제 월드컵의 열기를 지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축구 때문에 웃고 울거나 환호하고 실망했을 모두를 위해서 혹은 또 다른 실패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반대로 예상치 않은 성공에 취해 있을 모두를 위해서 19의 소년 이쾌대가 남긴 그 글 15대 0의 첫머리를 고스란히 다시 옮겨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잊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잊음이라는 것이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일 줄 안다.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을 기록하여 둠으로 해서 우리 후진에게 한 가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이 글을 씀을 제구는 양해하여 달라.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족을 하나 달겠습니다. 비록 이 사족이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무색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독일전 승리에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바로 그 독일의 속담을 인용해드리겠습니다. Ende gut, alles gut.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일부에서 전해드렸지만 잠시 후에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동료였던 배우 윤모 씨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해외에 계십니다. 그런데 전화 연결에 앞서서 당시 장자연 씨의 성추행 사건을 맡았던 검찰 수사에 석연치 않았던 점들을 우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조모 씨는 경찰 수사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거짓말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씨의 변명이 수긍이 된다면서 기소를 하지 않았죠. 이호진 기자입니다. 2009년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모 씨에 대해 장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술자리 배치도까지 그리는 등 동료 배우 윤모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처음엔 경찰 수사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장 씨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이 술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번복했습니다. 처벌받을까 봐 거짓 진술했다며 부인한 겁니다. 그분은 계속 번복하는 입장이고 저는 진술을 계속 제가 본 것을 토대로 계속 얘기해야 했고 하지만 검찰은 윤 씨 진술을 허위로 판단하고 조 씨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정치지망생 조 씨의 변명이 수긍된다며 불기소 처분한 겁니다. 조 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다 뒤늦게 응한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것도 배제했습니다. 최근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당시 관계자들이 사건 실체를 왜곡시키려 한 정황이 명확하다며 조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고 장자연 씨의 동료이자 당시 장 씨에 대한 성추행을 진술했던 배우 윤모 씨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요청대로 이름은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거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당시에 같은 소속사의 신인 배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소속사 신인으로 원래 친한 언니였고요. 우선 인터뷰에 앞서서 자연 언니 유가족분들께 언니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 힘들 것을 알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9년 만에 제가 용기를 내어서 사건 재수사에 이에 따른 인터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국민 청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예. 자, 고인이 된 장자연 씨의 경우에 술 접대를 강요받아서 힘들었다라는 얘기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런 자리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네, 대부분 소속사 대표가 평소 통보하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 데다가 소속사 대표의 폭력적인 성향을 모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소속사 대표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을 거부하면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실제로? 제 눈앞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시는 부분을 몇 번 본 적이 있고 심지어 제 동료를 폭행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 조선일보 출신의 정치인 조모 씨의 성추행을 목격했던 것도 바로 그런 술 접대 자리였는지요?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날이 소속사 대표님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기업인들도 있었고 또 정치인들도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아는 분도 있었고 낯선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아는 사람도 있었다. 이건 향후에 아마도 이제 조사가 계속되면 다 나올 얘기들이긴 한데 당시 자리 배치표를 그릴 정도로 기억이 생생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경찰과 검찰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탁자 위에 있던 언니를 끌어당겨서 무릎 위에 앉히고 성추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 자리가 끝나고 혹시 장자연 씨와 그 자리에 대해서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 이후로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서로 얘기하기 참 뭐랄까요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건의 목격자로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이 일을 다 그대로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시간 조사를 하며 충분히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하고 검찰 조사만 모두 13차례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결국 검찰에서는 진술하셨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충격이 컸고 언니와 저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맞추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혹시 인터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예전에도 그래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조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더 인터뷰하시기가 어렵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멈추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거나 아니면 좀 편파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만한 점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조 씨를 오히려 믿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갓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뭐 사리 판단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조사 후에 그분의 나중에 알게 된 사실 그분의 배우자가 검사 측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분의 배후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의 배우자분이 검사. 아, 배우자분이?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물론 해외에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국내에는 안 계십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어떤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시는 도중에도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 좀 걱정스럽긴 한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연예계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그 회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또 제가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퇴출이 되고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예. 또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반복해서 받았고 최근에는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예. 고인이 된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예. 죄책감처럼 다가왔었고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덮이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인터뷰를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전해졌으리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10년이 지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재수사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그 증언이나 관련 조사를 위해서 한국을 다시 찾아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네, 이미 연락 와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 진술을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이전처럼 그래왔듯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대훈 기자, 붉은 악마가 어제 독일전을 앞두고 피파로부터 좀 차별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네, 응원용 북과 확성기를 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검색대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시간 독일 응원단은 큰 북과 각종 음악 장비들을 보란 듯이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혀 지원해주지 않아서 붉은 악마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문제일 텐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우선 정부, 그러니까 외교부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당사자인 붉은 악마 측의 설명은 좀 달랐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교육도 따로 해주셨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좀 협조를 해주셨고 이렇게 임시영사관을 세운 거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그걸 정정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또 협조를 다 해주셨는데 기사가 이렇게 나와서 좀 당황했어요. 수정을 해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 도착이 늦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외교부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면서 지원을 받았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독일 응원단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일단 응원단이 현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독일 응원단에 비해서 뭔가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고까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출국 전에 피파 측과 어느 크기의 북을 가져가는지까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보안 검색대에서 북을 문제 삼아서 1시간 동안 붙잡아 놓으니까 불합리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단 독일 응원단이 붉은 악마와 같은 장비를 가져왔는데 이걸 무사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서 붉은 악마는 뚜렷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차별까지는 몰라도 일단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갑자기 막으니까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꼈다는 건데 네. 결국 이럴 때 이제 규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응원 도구에 대한 기준이 좀 어떻게 돼 있길래 붉은 악마가 그렇게 1시간 동안 묶여 있어야 했는지 좀 볼까요? 가장 큰 문제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 러시아 월드컵 조직위는 소리가 나는 응원 도구에 대해서 크게는 2개의 세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소리가 큰 악기는 금지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커야 하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기준은 없습니다. 데시벨도 재지 않습니다. 품목도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논란이 됐던 부부젤라 하나만 정해놨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현장 직원의 현장 판단에 따르도록 맡겨놨습니다. 네, 근데 시끄러운지 아닌지는 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안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상황마다 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확성 장비를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역시 현장의 판단에 맡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붉은 악마는 스웨덴전과 멕시코전에서는 검색대에서 확성기 반입의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독일전에서 제지를 당한 겁니다. 네, 그러면 아예 좀 구체적으로 되는 품목, 안 되는 품목 이렇게 좀 정해놓으면 편리하지 않을까요? 네, 조직위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응원 도구에 대해서 빠짐없는 목록을 만들어 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주된 정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응원에 나서는 팬들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다르고 또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네, 우리 붉은 악마 그 먼 곳까지 정말 무거운 응원 장비들 들고 갔을 텐데 네. 피파 규정이 좀 더 친절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갑작스러운 형제국으로 잡았습니다. 아마도 멕시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제 우리 축구가 독일을 이기면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하게 돼서 멕시코에서는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고 형제국이라고까지 칭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면 어제 한국 멕시코 시티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 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다, 한국 형제들이라고 외쳤고요. 저렇게 보듯이 한병진 멕시코 총영사를 무등 태우기도 했습니다. 어제 멕시코 시티 광장에 있던 인파들은 한국 사람만 보면 응원하고 박수치고요.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 하면 무조건 저렇게 목마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또 그리고 인터넷 등에는 멕시코 국기에 대한민국 국기를 합성해서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고요. 멕시코의 재무장관이 오늘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인 김동연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 부총리가 경제협력에 대해 논할 게 있나 보다 하고 받았더니 어제 독일을 이겨줘서 고맙다. 나중에 만나면 밥을 사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뭐 거국적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축하를 많이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가장 강한 축하는 브라질에서 나왔는데요. 브라질은 아예 물론 이제 트위터 등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아예 브라질 지도 이름 대신에 자리에 한국, 코리아를 적어놓기도 했고요. 역시 브라질 사람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소셜 미디어에 지금 한 소년이 프랑스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 여기요라고 지도에서 찍고 다음 브라질이 어디 있냐는 질문에 저렇게 브라질 위치를 찍고 그럼 한국이 어디 있냐라고 묻자 마음속에 있다라는 내용의 소셜미디어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렇습니다. 괜히 자기 나라에다 코리아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사우스 코리아를 이제 마음속에 두게 됐습니다. 브라질이 특히 오래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독일의 패배를 대대적으로 환영한 것은 지난 2014년 월드컵에서 준결승에서 브라질이 라이벌인 독일에게 7대1로 대패해서
조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한국이 대신 복수해졌다 이런 이미지가 이런 좀 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제 승리에 대해서 더 많은 열광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다 남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군대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됐는데요. 예. 청와대 청원에는 축구 선수들에 대한 군대를 면제해줘야 된다라는 청원이 국민 청원이 수백 건이 올라왔는데 예. 뭐 이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대신 내가 대신 가겠다. 손흥민 선수 대신 제가 직접 군대를 가겠다라는 국민 청원도 수십여 건이 올라왔습니다. 예. 아마 대부분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로 추정이 됐는데요. 예. 그중 어떤 분은 나는 갔다 왔는데 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청원도 있었고요. 예비역까지 끝난 시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한 사람은 본인 친구가 손흥민 선수 대신 간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 친구를 입대하게 해주세요라고 국민 청원을 올려서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특이한 것은 역시 멕시코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멕시코 선수가 소셜미디어에 내가 손흥민 선수 대신 군에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병역 제도를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저 청원이 지켜준다면 대신 가겠다는 사람들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죠. 예, 병역법상 대신 갈 수는 없고요. 물론. 예,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전경련의 큰 그림으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큰 그림입니까? 어제 전경련에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를 특별히 초청해서 대담을 가졌습니다. 예. 양극화와 빈곤에 관한 특별 대담이었는데요. 폴 크루그먼 교수는 부의 불평등을 강조하고 재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이 모색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예. 그런데 대담 내용에서 권태신 부회장이 우리나라는 7월부터 주 근로시간을 갑자기 52시간으로 줄인다. 예외 규정도 별로 없이 일률적 적용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예. 그러자 크루그먼 교수의 대응은 52시간이냐 하면서 바로 놀라고 굉장히 많이 일한다. 한국도 선진국인데 저렇게까지 많이 일하냐? 정말 놀랍다라고 했고요. 52시간도 지금 그보다 훨씬 더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한참 얘기가 오간 다음에도 크루그먼 교수는 다시 한번 한국의 근로 조건에 대해 정말 깜짝 놀랄 부정적인 정보를 받았다라면서 또 한 번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예. 전경련 측이 좀 머쓱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은 참고로 주 40시간이 근로시간인데요. 40시간을 넘기면 무조건 1.5배의 초과수당을 받습니다. 예. 다른 얘기도 있었는데 권태신 부회장이 임금을 너무 올리면 사람을 줄이게 된다. 아마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기업들이 해외로 간다. 또 노조의 힘이 결국은 소수에게만 이득이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크루그먼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예. 그러자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8%만 노조에 참여하고 있는데 더 많이 참여해서 활동이 필요하다 해서 노조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덴마크는 70%가 노조에 참여했는데 과도한 인상을 요구한다거나 무리한 부분이 없다. 그래서 노조가 많이 한다고 해서 무리하지 않다라는 예.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역시 질문자의 의도, 질문은 뭔가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예. 크루그먼 교수는 계속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예. 폴 크루그먼 교수는 대표적인 경제 또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는 학자인데 예. 애초에 질문이 잘못된 것 아니냐. 상대를 잘못 택한 거죠.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질문의 의도와 다른 대답만이 계속 나왔는데 예. 그러면 역설적으로 애초에 크루그먼 교수의 저 답을 의도한 것 아니냐라는 좀 해석도 나왔습니다. 예.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전경련이 원래 지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에 개입된 다음에 예. 많이 줄었고요. 정부에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싱크탱크로 변하겠다라면서 여러 토론도 하고 또 빈곤이나 부의 재분배에 관한 예. 토론회도 많이 주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크루그먼 교수를 초청해서 억지로 크루그먼 교수의 부의 재분배 주장이 부각되게끔 결과적으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예. 일부 이제 대응해서 그런 댓글 같은 데서 나온 건데요. 예. 그런 식의 해석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힘없는 개인으로 잡았습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
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이 오늘 있었는데요. 7월 3일이 구속기간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병우 수석은 이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말아달라면서 발언을 했는데 본인의 위치가 참담하다. 그동안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등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기를 연장하자고 검찰이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본인에 대해서 검찰이라는 거대한 공권력 앞에 힘없는 개인으로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면서 검찰을 마주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올 법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본인이 뭐 한때 또 왕수석이었고, 그죠? 지금은 힘없는 개인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뭔가 격세지감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재작년에 검찰에 소환됐을 때 잠깐 장면들을 보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파카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웃으며 편하게 조사를 받아서 황제 조사다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검찰에 출석할 때도 기자를 째려보다가 역시 기가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지금은 본인을 힘없는 개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중부지방은 오후에 소나기가 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time has come for me to talk to you.